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또 교통 편의성이 서울 내에서 손꼽힌다고 평가받는 동작구의 초기 재개발 사업지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작구에선 지금 어떤 곳들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 우리가 투자할 만한 곳은 어디일지 오늘 강의에서 아주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 강의가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집중력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그간 동작구의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뉴타운에 속한 정비사업이거나 혹은 지역주택조합이거나.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흐름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동작구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 사업 위주로 신규 개발 후보지를 선정해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3년 12월 기준 동작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흑성 뉴타운에 속한 사업 구역들이 대부분이고, 그 외의 사업들로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 동작구 지역주택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간 동작구의 정비 사업은 뉴타운 사업이거나 아니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역주택 조합의 난립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난 3년간 동작구에서 선정된 신규 정비사업 후보지들인데요. 신속통합기의 후보지로 선정된 상도 14구역, 상도 15구역, 사당 4동,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노량진, 사당동, 상도동 2개소, 그리고 역세권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신대방 역세권, 남성역, 이수역까지 동작구의 신규 정비사업들은 뉴타운과 지역주택 조합 위주의 사업에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 사업으로 변화하였으며, 지역 또한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노량진이나 흑석이 아니라 사당, 상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방식뿐만 아니라 신규 정비사업의 축이 노량진, 흑석에서 사당, 남성, 상도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흑석 뉴타운이랑 노량진 뉴타운도 현재 진행형으로 개발이 한창이지만 결국엔 그 개발도 머지않은 미래에 완료될 거고, 그렇다면 신규 개발의 바톤을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 버튼을 사당, 남성, 상도 지역이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동작구청에서는 지난해 8월 사당 남성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어서 2023년 12월에는 상도권역 도시개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는 해당 권역의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들을 어떻게 광역적이고 통합적으로 정비할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작구청에서도 향후 대규모 개발은 사당 남성 그리고 상도 권역 위주로 계획되어 있다고 친절하게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서 예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동작구 초기 재개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당 남성 그리고 상도 권역 위주로 살펴봐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죠? 그럼 지금부터 동작구청에서 공표한 이 개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비사업 추진지는 어떤 곳일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발표한 동작구청의 개발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동작구의 개발 가이드라인은 저층 주거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면 기존 저층 주거지들은 지속해서 노후화되고 있고, 또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 등이 우려돼서 정비가 시급한데, 이런 지역들에 대한 명확한 개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결국 다세대 신축 같은 개별 사업만 난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별 사업들만 난립하게 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그 지역의 전체적인 정비보다는 소규모 필지로 개발한 다세대 신축만 늘어나고, 지역에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이나 혹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 공급이 어렵게 되고, 계속해서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악순환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구청 차원에서 기반시설 체계와 지역에 필요한 필수시설 공급, 그리고 적정한 사업구역을 만들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층주거지 통합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개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동작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중요한 지침서가 될 예정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이 주민 제안의 지침으로 활용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 주민 제안 방식으로 동작구에서 신통기획이든 모아타운이든 신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동작구청에선 주민들의 사업 제안이 이 도시개발 가이드라인과 정합성이 맞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가이드라인 지침과 많이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이 구청의 검토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된 초기 정비사업 추진지들은 이 도시개발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을 우리가 필수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 재개발 투자를 염두하고 있는 우리도 이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필수로 숙지하고 또 투자할 구역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부터 이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동작구 초기 재개발 투자는 어떤 곳을 하는 게 유리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당 이수의 정비 방향부터 살펴볼게요. 사당 이수는 서울시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 중심이란 쉽게 말해서 해당 권역에서 상업, 업무, 문화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동작구청은 사당 이수 지역을 지역 중심 위상에 맞게 역세권 고밀 개발과 필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배후 주거지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서 입지 특성을 고려한 통합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부터 구청에서 제시한 주거지 통합 정비안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는 사당 이수 지역 중심 배후 주거지에 해당하는 사당 1동, 4동 지역의 통합 정비 계획입니다. 이곳은 기반 시설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가 다수 분포한 것으로 주거지를 역세권과 비역세권으로 나눠서 사업 방식을 구분했습니다. 먼저 역세권에 입지한 보라색깔 그리고 파란색 블록들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같은 역세권 사업을 통해서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역세권에 입지한 주황색, 빨강색 블록들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서 주거지를 정비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수역 인근 간선변에 위치한 보라색 1번 블록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 이면도로에 위치한 파란색 2번 블록은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사업으로 진행 예정이고, 남성역 인근에 이면도로에 위치한 파란색 3번 블록 또한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당역 인근 간선변에 위치한 보라색 4번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이면도로에 위치한 파란색 5번 블록은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세권에 해당하는 곳들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장기전세를 통해 고밀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기반시설과 주택 공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럼 비역세권 주거지역은 어떨까요? 먼저 사당 1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빨강색 2번, 빨강색 3번 블록은 신속통합 기획으로, 그리고 노후도가 약한 주황색 1번 주거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당 4동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빨강색 4번도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서 정비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동작구에서는 사당 이수 지역 중심 배후 주거지에 해당하는 사당 1동 그리고 사당 4동 일부를 포함한 이 주거지역을 역세권과 비역세권으로 구분해서 통합 정비 관리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해당 지역들이 현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 사당동에서 동작구청에 신속통합기획 동의서를 신청한 구역은 총 4곳인데요. 이 사당로를 기준으로 남쪽에 사당 15구역 그리고 사당 16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당로 북쪽에는 사당 3동 180-31번지 인근, 그리고 사당 2동 63-1번지 인근이 동의서를 배부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당동에서만 총 4곳에서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는 사당로 남쪽 인근, 그러니까 이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왼쪽이 동작구 개발 가이드라인, 오른쪽은 사당로 남쪽 추진지역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사당 15구역의 경계가 동작구 개발 가이드라인과 거의 유사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개발 가이드라인 빨강색 2번과 3번을 보면 이 사당 15구역 구역 경계와 유사하고, 사업 방식도 가이드라인에 나온 신속통합 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당 16구역도 구역 경계와 사업 방식이 이 동작구청 개발 가이드라인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제가 왜 사당로 기준 북쪽과 남쪽 중에서 남쪽을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만약에 사당동에서 추진 중인 4곳에서 모두 동의율 요건을 채워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4곳을 한 번에 모두 다 선정할 수 없으니까 4개 중에 골라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까요? 도시개발 가이드라인까지 따로 만든 사당로 남쪽일까요?
아니면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사당로 북쪽일까요? 당연히 사당로 남쪽 추진지겠죠? 게다가 가이드라인에 뭐라고 써 있었죠? 아까? 주민 제한 방식 정비 사업 추진 시 가이드라인과 정합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동작구 도시개발 가이드라인과 거의 유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당로 남쪽 사당 15구역 그리고 사당 16구역이 조금 더 후보지 선정에 유리하다는 걸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당 15구역은 상습 침수 지역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상습 침수 지역이고 주황색으로 박스 쳐진 이 곳이 사당 15구역인데요. 보시면 이 사당 15구역 안에 상습 침수 구역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정비사업 추진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왼쪽 위의 기사는 서울시에서 배포한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상습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곳에 가점을 부여하고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정량적 평가 요소를 보면 상습 침수 지역은 가점 5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역 내 상습 침수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 침수 지역에 대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판단해서 후보지 선정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상습 침수 구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 사당 15구역은 향후 후보지 선정에 유리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당로 북쪽 추진지 두 곳보다는 동작구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당 15구역, 사당 16구역이 향후 후보지 선정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요건을 갖춰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을 한다면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다만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사당 15구역과 사당 16구역이 현재 시점에서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마진 확보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부동산에서 사당 15구역 안에 있는 물건 2개를 추려서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빌라 매물인데 호가가 8억에 올라와 있네요. 이 매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4억이고 탁상 감평을 위한 보정률 1.7을 곱하면 예상 감정평가 금액이 4억 800만원으로 나옵니다. 추정 감정 금액이죠. 그러면 이 매물의 가상 프리미엄은 대략 3억 9천만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빌라 물건을 보면 7억짜리 매물인데요. 이 매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억 2,600만원. 동일한 보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감정평가 금액은 대략 3억 8,4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물건의 가상 프리미엄은 3억 1,600만원 정도 되네요. 자, 그런데 이 사당 15구역은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후보지가 아니라 추진지역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는 추진지역임을 감안하면 너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향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실제 발품을 팔면 이보다 조금 더 저렴한 물건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매물의 가격은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후보지 선정 가능성과 입지를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 적정한 프리미엄은 1억 5천 미만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사당 16구역의 매물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는 5억 5천에 매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매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억 2,500만원, 동일한 보정률을 적용했을 때 예상 감정평가 금액이 3억 8,200만원으로 추정되고 가상 프리미엄은 1억 6,8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사당 16구역도 사당 15구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프리미엄이 이미 붙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사당 16구역 바로 뒤에 있는 사당 5구역 재건축 매물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당 5구역은 현재 사업 시행 인가까지 완료돼서 사업 진행이 50% 이상 진행된 곳인데 현재 매물의 프리미엄이 1억 내외입니다. 보통 사업 추진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아주 신속히 진행돼도 5년 정도 걸립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당 16구역보다 입지는 다소 떨어지지만 사업 속도가 5년 이상 빠르다고 볼 수 있는 이 사당 5구역의 매물 프리미엄이 아직 후보지로 선정되지도 않은 사당 16구역보다 지금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사당 5구역이 저평가이거나 혹은 사당 16구역이 고평가이거나 저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작구청 도시개발 가이드라인과 정합성이 맞는 이 사당 15구역, 사당 16구역이
앞으로 신속통합기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은 하지만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들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개발 바람이 불어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사당 이수 지역보다는 동작구에서 또 다른 광역적 개발을 예고한 상도 권역을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상도 권역의 정비 방향부터 살펴볼게요. 상도 권역, 특히 이 그림에 나온 상도 4동 인근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주거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동작구청은 사당 4동 저층 주거지 지역을 역세권과 비역세권으로 구분해서 정비 방안을 세웠고, 특히 서부선이 예정되어 있는 신설 역세권 위상에 맞는 고밀 복합 개발과 역세권 주거서비스 구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부터 사당 4동 인근 개발 동향을 시작으로 구청에서 제시한 주거지 통합 정비 방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사당 4동 일대 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통합 정비 대상지의 약 66%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장기전세 주택 등 다양한 사업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1번 블록은 2023년 7월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2021년에 상도 14구역으로, 3번은 2022년에 상도 15구역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4번은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5번은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번이 현재 미분양으로 고생 중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사업지입니다. 그리고 8번, 9번, 10번이 모아타운 주민제한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10번 블록은 올해 2월에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 추진을 하지 않고 남은 곳은 여기 이 7번 블록이죠. 그쵸? 다른 곳들은 이미 후보지로 선정돼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혹은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이 7번 블록만큼은 아직 개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7번 블록 안에 서부선 신설 역사가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신설 역세권 부근에 정비 방안을 세우고자 이 상도권역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8번, 9번 블록과 신규 정비사업 방안 모색이 필요한 이 7번 블록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아타운 추진지역 3곳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상도권역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이 제작될 시점에는 총 3곳이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대상지 3번에 해당하는 이 블록은 올해 2월에 모아타운 수시 신청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남은 개발 대상지 1번과 2번이 앞서 살펴본 8번과 9번 블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개발 대상지 1번과 2번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두 가지 파업 방식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네요. 두 곳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70%가 넘고 호수 밀도 또한 충족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곳은 굉장히 개발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은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도 해당되는데요. 이 화면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된 게 반지하주택이고, 제가 그 위에 2개의 구역을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각 구역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고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이 추진지역 두 곳은 앞으로 후보지 선정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투자 가치는 두 곳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상도동 202번지 모아타운 희망지는 토지 용도 지역이 2종이고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정도에 기존 세대수가 약 1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상도동 214번지 희망지는 토지 용도 지역이 1종이고 면적은 9만 8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기존 세대수도 대략 1500명 가까이로 높습니다. 따라서 토지 용도 지역과 현 세대 구성을 고려했을 때 상도 214번지보단 상도 202번지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아까 봤던 상도동 202번지 일대의 계략 사업성 분석 결과인데요. 이 사업성 분석은 모아타운이 아닌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고 용적률을 250% 적용했을 때 산출된 세대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지는 대략 1775세대를 건립할 수 있고 조합원과 임대를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507세대로 분양 비율이 약 50% 정도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분양 비율이 50% 정도로 준수하고 또 분양가도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대략 평당 4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이곳은 투자 가치가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을 보면 정비구역 연접으로서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한 지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도동 202번지 추진지역 일대를 보면 이 조건에 부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202번지 인근에 지역주택조합, 장기전세주택,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 준공된 상도 프로듀 클라베뉴까지 굉장히 많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이 구역은 인근 정비사업 구역과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후보지 선정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지녔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쵸? 다시 정리해보면 상도동 202번지 일대는 현재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 여긴 재개발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모아타운보다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동작구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구역 사업성,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개발 반대 세력인데요. 이 부분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상도동 202번지 일대 물건들은 프리미엄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광고하고 있는 매물 중에서 구역 내 비교적 저렴한 물건 2개를 선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 물건은 매매가 3억 4,500만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억 7,200, 탁상감정 보정률을 1.7로 적용했을 때 감정평가 금액이 2억 9,2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현재 매물은 대략 5,300만원의 가상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3억 4천만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억 4,900만원, 동일한 보정률을 적용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2억 5,3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 매물의 가상 프리미엄은 대략 8,700만원 정도로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물건 모두 가상 프리미엄이 1억 미만이고 투자 금액 또한 1억 미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당 15구역, 사당 16구역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두 지역 간 입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당 이수의 프리미엄은 현재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제 아직까지 개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이 블록의 주거지 정비 방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도 4동 개발 동향을 보면 7번 블록에 해당하는 이 블록에 신규 정비사업 적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방안을 정리한 게 바로 이번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 이곳은 주거지 정비 방안을 모두 역세권 사업으로 계획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보라 색깔, 파란 색깔들이 역세권 사업 방식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비 사업 방안 모색이 필요한 블록을 총 10개로 분리해서 여건에 맞는 역세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비 방향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 여기 없는 이곳을 역세권 사업들로 가득 채워 놓은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서부선 경전철 노선 신설에 있습니다. 이 해당 블록 정중앙에 가칭 신상도역이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역세권이 아니지만 앞으로 서부선 경전철이 들어오면 이 근방은 역세권 주거지로 변하기 때문에 정비 방안 역시 역세권 사업 위주로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에 보행 일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행 일상권이 뭐냐면 내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주거를 비롯한 업무, 소비, 여가,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도보 30분 내로 걸어서 누릴 수 있는 자족적인 생활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보행 일상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세권이 생활 거점으로서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심 복합 기능이 필요해요. 이 도심 복합 기능이라는 건 예를 들면 물류 거점이라든지 생활 SOC 같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새로 신설될 역 근처를 보면 역세권 중심지로서 기능을 하기엔 다소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쵸? 이곳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보통의 역세권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물론 지금이야 여기 없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근처는 앞으로 신설역이 생길 거고 또 역세권의 위상에 맞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역 주변에 이렇게 역세권 사업을 통해서 필요 시설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근처 주거지들의 정비 방안을 이렇게 10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역세권 사업들로 빼곡히 채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블록들이 현재 전부 다 개발 가능한 상황이냐? 그건 아닙니다. 구청의 자료를 보면 각 구역별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요건 검토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곳은 빨간색으로 색칠된 이곳 그리고 이곳 두 곳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사업이 가능한 곳은 여기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역세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여기랑 여기 두 곳뿐인 거예요. 다른 곳은 역세권 사업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현재는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에 내용을 조금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봤어요. 구청에서 계획한 신설역 근처 역세권 사업 블록은 총 9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9개의 구역에 대해서 역세권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한 4번, 5번, 6번, 8번, 9번 블록은 역세권 사업 요건을 충족하기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들은 저희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어딜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블록들이죠. 이곳들은 이미 역세권 사업 요건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머지않은 미래에 사업 요건을 충족할 곳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1번 블록, 1구역은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가능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정비 방향이 역세권 장기 전세이기 때문에 이곳은 앞으로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구역은 현재 역세권 활성화 요건 충족까지 8년이 필요하지만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사업은 1년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구청의 정비 방향 또한 역세권 장기 전세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만 있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번 구역은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의 정비 방향이 역세권 활성화로 계획되어 있고 2년만 지나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곳은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투자해야 하는 구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 구역, 이 7번 구역은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요건 모두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총 9개의 블록에 대해서 역세권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해보니까 지금 당장 사업 추진이 가능한 1구역, 7구역, 그리고 시간이 조금 필요한 2구역, 3구역 이렇게 4개의 구역에 대해 우리가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개의 구역이 앞으로 역세권 사업을 진행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각 구역별로 면적 및 세대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략 사업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구역별 면적과 세대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볼게요. 1구역은 사업 면적 2.5만 제곱미터, 기존 세대수는 355세대. 2구역은 사업 면적 2.4만 제곱미터, 기존 세대수는 337세대. 3구역은 사업 면적 1만 3천 제곱미터, 기존 세대수는 141세대. 마지막으로 7구역은 사업 면적 1.6만 제곱미터, 기존 세대수는 214세대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각 구역별 계략 사업성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업성 분석을 할 때는 4개의 구역 모두 동일하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진행하면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데 이때 용적률을 400%로 잡고 계략적인 세대수를 뽑아서 사업성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의 구역 모두 사업성이 준수한 편입니다. 일단 역세권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2단계 종상향 혹은 최대 3단계 종상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개발 사업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역세권 사업을 진행만 할 수 있으면 기존의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업성이 꽤나 보존되는 편인데 이 블록들은 원래도 보통 수준의 사업성을 지니고 있었는데다 역세권 사업 인센티브까지 받다 보니까 모든 구역의 일반 분양 비율이 70% 이상 되는 아주 준수한 사업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구역은 일반 분양 비율이 127%까지 나오는 우수한 사업성을 보이고 있네요. 물론 기존 세대수나 개발 이후 총 세대수 부분이 실제 사업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개발 극초기 단계에 참고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1구역은 총 859세대, 일반 분양은 73% 정도, 2구역은 총 824세대, 일반 분양은 75% 정도, 3구역은 총 446세대, 일반 분양은 127%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7구역은 총 549세대, 일반 분양은 84.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구역 모두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기만 하면 사업성이 준수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는 아직까지 개발의 바람이 전혀 안 분 곳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추진 주체도 없고 구청에 동의서 신청도 아직 안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곳의 매물들은 아직 프리미엄이 안 붙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과연 실제로도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매물은 2구역 안에 있는 매물인데요. 매매가 3억 1천만원, 공동주택 가격이 1억 8,800만원, 여기에 탁상감정 보정률을 적용하면 예상 감정평가 금액을 3억 2천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실제 매매가가 예상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90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매물의 가격 적정성을 평가해 볼게요.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건 2020년 2월에 이 매물과 같은 빌라, 같은 평형이 거래된 물건의 실거래 정보입니다. 당시에 이 매물은 2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24년이죠. 그렇다면 4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 4년간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빌라의 현 시점 가격을 추정해 보려면 4년간의 인플레를 반영할 보정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보정률을 KB 시세 연립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로 적용해 봤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KB 연립 매매 가격 지수는 2020년 1월 대비 17.8%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빌라도 직전 거래 대비 현재 17.8% 오른 금액이 현 시점 현재 시세에 근접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서울 연립 빌라 평균이 17.8% 정도 오른 거니까. 그쵸? 그래서 직전 실거래 2.5억에서 17.8%가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대략 2.94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매물은 3억 1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 물건은 현재 정비사업 개발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은 순수 물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3억 1천만 원짜리 매물을 탁상 감정평가 방법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고 KB 연립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4년간의 빌라 가격 상승률로 가정해서 계산해봐도 3억 가까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물건은 전혀 개발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물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개발의 바람이 안 분 1구역, 2구역, 3구역, 7구역은 앞으로 개발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제로 프리미엄으로 그 빌라의 순수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실제 임장을 나가서 발품을 팔아보면 더더욱 저평가된 보물 같은 매물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곳은 개발의 바람이 전혀 불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다소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해야 나중에 빛을 볼 수 있는 곳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손해를 안 볼 만큼 저렴한 물건을 저렴한 투자금으로 사서 오래오래 갖고 있는다면 경전철이 착공할 때쯤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겠지만 개발의 바람이 이미 한 차례 불고 간 곳들은 이미 수억씩 프리미엄이 형성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의 개발 가능성은 당연히 이곳들보다 높겠지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마진의 크기는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 내가 정말 소액만 갖고 있고 충분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청에서 역세권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신설 역세권 배후 주거지로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이런 곳의 투자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동작구 정비사업의 메인축이 흑석 노량진에서 사당 상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선정된 정비사업 후보지들의 면면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당 상도 지역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하고자 동작구에서는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정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
라고 밝혔죠. 세 번째, 사당 이수지역. 특히 가이드라인 내용과 부합하는 사당로 남측의 사당 15구역과 16구역은 앞으로 후보지 선정 가능성은 높지만 이미 개발의 바람이 한 차례 불어서 물건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물건의 가격이 높다는 건 투자금은 커지고 마진은 작아졌다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입지가 사당 이수에 비해 다소 여리에 있으나 후보지 선정 가능성이 높고 제로 프리미엄 투자까지 가능한 상도동 일대를 우리가 대안으로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재개발 투자를 하려면 검토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성, 그리고 주민 동의율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에서 도시계획과의 정합성과 사업성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임장을 나가서 해당 구역의 현재 진행 사항, 동의율, 반대 성향 등을 파악하여 투자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